헌법의 양기둥이죠. 자유와 평등 중 자유 영역을 평등 영역으로 확 옮기는 법입니다. 저는 헌법 개정 의지의 발동이다, 그렇게 볼 정도로 아주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모든 영역의 차별금지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 구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법이기 때문에 실은 헌법이 이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현행법 체계상 문제점, 둘째는 헌법상 여성 지위와의 충돌 문제, 셋째는 공론화 요건과 국민의 알 권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 구성 체제 중에서요, 이 개념을 보면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 정의해야 되는데 그 기관의 권력이 독점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판단 권한을 이제 국민들이 국가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게 바로 이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후견적 보호자적 입장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이건 국가는 우월하고 국민은 열등하다는 발상이죠. 당연히 권력은 비례해지고 피후견인인 국민은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유인데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이나 법원이 새로운 사회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유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차별입니까? 국가기관에 일일이 질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항목 중에서 이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했는데 이건 혼인을 일남일녀의 결합으로 묶어둘 건지 아니면 더 다양한 형태를 도입할 건지 논의해야 하고요. 동성 결혼 도입도 바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이제 가족 형태나 상황도 요새 여가부가 혼인, 입양, 혈연 외에 이제 동거 형태 등을 이제 가족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 혼인과 더불어서 이 가족의 정의를 바꾸는 건 우리 삶의 양식이 확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초등형 교사 지침서를 보니까요, 필요한 유전자들을 결합시키는 세부모 가족, 그러니까 세 사람으로부터 유전자를 받는 거죠. 그것을 다양성 예시로 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생명윤리와도 맞물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사실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혹여나 이단 종파, 주체 사상의 비판도 차별로 볼 건 좀 난제가 있습니다. 정치나 사상의 토대인 이 종교적, 도덕적 논의가 이거 내 차별이면 어떡하지? 그런 은연중에 압박감을 준다면 사실 입마개 뺨이 될 우려가 적지 않죠. 국가의 사상 통제 수단으로 쓰일 우려도 우린 불식할 수는 없어요. 그 성적 지향도 이제 동성애 등 이렇게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치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박종훈 변호사께서 동성애가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선포하면서도 그분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기를 소망한다 하셨던데, 이렇게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는 이 발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학력은 예컨대 대졸자 공채를 없애라는 말인지 명확치 않고요. 해외 입법례도 드문 고용 형태는 법의 취지나 이상과 달리 결과적으로 오히려 취업 대란이 일어나게 하진 않을까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이 법안은 공백 없는 평등 보호라는 미명으로 다른 안과 달리 4가지를 넘어서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던 행위들이 대폭 금지되는 거죠. 사적 자치나 양심, 종교, 학문, 예술, 사상, 표현 다 줄어들고요. 직업의 자유, 재산권, 경영권 제약이 커지죠. 대신 국가 개입과 교육권을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특히 종교는 예배, 미사, 법회 같은 내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이나 교육, 무언가 할 때 적용되니까 종교의 자율성 보장된다고 인권위가 하더군요. 그런데 이건 예배당과 사찰 안으로만 종교를 가둬놓으려는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 영역은 국가나 지자체에 차별 시정과 평등 문화 확산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이제 특정 가치관을 이제 확정해 놓고 이것과 다른 건 차별이야 라고 못 박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또 제3의 성을 도입하면 당연히 기존 성교육과 충돌을 피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해외에서 그 10대 성전환 희망자들이
폭증하고 성전환 반대를 이유로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차별구제, 소송지원, 시정명령 등을 도입했는데요. 특히 손해액 추정과 징벌적 배상이 좀 문제예요. 의도적으로 진정을 해버리면 기존 제도보다 강력한 구제 수단을 주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 받습니다. 예컨대 N번방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찰이 범죄 사실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데 성희롱 같은 차별 피해자들은 입증 책임을 이제 대폭 경감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강간 피해자보다 그러니까 성희롱 피해자가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받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오히려 성평등권 침해죠. 그리고 특정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에겐 전재산 몰수법일 수도 있어요. 혹여 소송 사태를 당하면 내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권위는 이 징벌배상이 처벌이 아니라 억제의 주안점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알고 있잖아요.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건 인류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 왔죠. 다음 이제 여성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헌법은 이제 양성평등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 근로 영역의 여성 차별 금지, 여성 복지, 권익 향상, 국가 노력 의무 다 명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3의 성 도입은 이 헌법상 여성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제정해서 남녀 이분법적 구분을 없애자는 의견이잖아요. 이 취지가. 근데 우리 헌법과 민법은 양성, 부부, 남편과 아내, 부모 이렇게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모두 바꾸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남녀 구별 없애기, 그러니까 성차 지우기는 모성적 속성의 평가자라다, 여성성의 새로운 비하다, 여성 인권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성적으로 불특정한 주체다 이렇게 정의를 계속하면 기존의 이 남녀 차이로 존재하던 불평등이 다시 되풀이될 거란 거죠. 사실 동성애자 상호간도 그 남녀 성역할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들이 성역할에 근거한 상호차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남성 전환제,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 화장실 목욕탕 사용 문제, 최근에 실제로 미국 LA 그 여성 목욕탕 입장 남성으로 세간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 비례대표, 여성 사회이사 할당 등도 다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오히려 공무원, 공기업과 이사회, 성소수자 할당제 등이 논의가 되던데요. 사실 여성 남성은 확 이제 바꾸기 객관적 표시가 좀 있는데 내가 일부러 성소수자라고 거짓말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는 오용 사례가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이 본의 아니게 제3의 성을 권장하는 효과가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토론에도 저는 조문 검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대로 하려면 각종 법 다 바꿔야 되고 정부나 민간 조직과 교육과정 재편해야 되고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앞으로 모든 평등법 토론에는 이 정부와 민간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과연 재정이 이런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수반하지 않는 논의는 반쪽짜리 토론회에 불과하죠. 국민들에게 법의 필요성, 실효성, 부작용, 입법 여파, 사회적 비용 하여튼 모든 쟁점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장해서 적극적인 찬반 토론을 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거죠. 그동안은 아주 공허하고 추상적인 차별 논쟁만 벌였죠. 게다가 마치 우리 같이 이렇게 반대론자들은 차별을 조정하는 듯한 혐오 세력인 듯이 이렇게 매도당해온 기분이 드는데요, 저는. 이거는 이 다양한 견해를 짓밟는 저는 민주주의 죽이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법만 제정되면 차별, 억압, 착취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저도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법 만능주의의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별 법률을 통해서 또 공론화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차별을 불식하는 게 현명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74살인데
이런 문제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애석하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44살이 되도록 청소년서부터 동성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살의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시고 작고하신 이후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 투쟁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하나의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즐기며 내 인생을 살아왔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어떤 그런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투쟁을 통해서 결국 43살에 저는 탈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9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태원에서 열애라는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라브라브라는 게이 호스트 클럽 또 종로에도 클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여 명의 동성애자들,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들 중에 트랜스젠더급 아이들은 직업을 갖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길거리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과 함께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저희가 유흥업소라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벌금을 받고는 했지만 내가 트랜스젠더 생활을 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한 번도 어떤 제재나 핍박이나 이런 고통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면서 발제문을 여러 가지 법의 정신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제문을 참조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것을 논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종걸 대표께서 발제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인사는 전환치료를 명목으로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인권단체의 인사로 분류되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건 저를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또 2015년 성소수자 전환치료 관련 행사가 국가위원회와 국회 장소의 대관에 개최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에 탈동성애 인권포럼을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반동성애 운동이 아니라 탈동성애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가 포럼을 가졌는데 그 친동성애 단체에서 이것을 좀 왜곡하고 그 내용을 제가 영문으로 된 유엔에 고발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말 혐오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고발이 돼서 국가기관은 이런 것을 이런 행사를 빌려주면 안 된다, 대관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공문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찬반 토론회가 분명하죠.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21쪽에 촛불 집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금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저희 사회에서 어떤 것이 평등하지 못했던 것인가 나는 반문하고 싶고요. 과연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촛불 집회를 운운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촛불 집회에 선동한 그 그룹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차별금지법과 관계된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전두환 정치 때 유신 정권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청춘의 시대를 살면서
명동에서 또 서울연극학교를 졸업하고 드라마센터에서 또 연극을 하면서 거의 그 여자와 비슷한 그런 트랜스젠더 생활을 하면서도 길거리에서 뭐 돌을 맞은 일도 없고 손가락질을 받은 일도 없고 또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74살인데 지금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여 명의 그 동성애자들을 정말 직업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애들을 노래와 춤을 가리켜서 클럽에서 일하게 하고 부산, 대구, 대도시마다 그 체인점을 차리고 동경과 일본에까지도 요청이 와서 저희가 클럽을 운영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저는 동성애자로서의 어떤 핍박과 또 혐오 발언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탈동성애한 이후로 동성애자들로부터 내가 어떤 집회를 나가고 또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신문지상에서 나에 대한 간증을 할 때마다 정말 전화를 2-3번을 바꿔야 될 정도로 정말 이상한 문자와 함께 협박 전화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탈동성애 했다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았지 전혀 동성애자로 살아오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의를 이상민 의원과 함께 발의를 했는데 원래 제가 이 토론의 발제를 위한 이상민 의원들의 한 것을 나중에 원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 원고를 조금 더 수정해야 되기 위해서 수정을 했는데 2페이지 정도가 지금 원고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나요? 이건 내가 처음에 보낸 원고인데요. 이상민 의원과 2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그 내용을 보면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이자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이 10조와 11조 또 우리 34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내용을 전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법이 부족함 없이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이 법이 뭐 보편성과 함께 적용이 잘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가 서로 감시하고 또 법 집행부에서는 정말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더 보완하고 해야 되지.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평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2조 항에다가 이런 걸 넣습니다. 종교사상, 정치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성의 문제를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성범죄도 아닌 성에 대한 지향은 자기 개인의 지향이죠. 취향이죠.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 동성애자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고난 것이고 그렇다면 저도 만약에 이것이 동성애자로 타고난 거라면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아마 저도 저쪽 찬성편에 서서 이거는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저가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 제가 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어쩌면 1호가 될 거고요. 지금 전 세계 43개국에서 탈동성애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2015년, 16년도에 대만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계속 탈동성애 운동에 대한 그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이제 왜 제가 이걸 반대하냐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난다면 저는 탈동성애 인권 운동자로서 활동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제가 12년 동안 상담한 애들이 2,000명이 되는데요. 그들은 동성애자로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떤 어머니는 내가 이혼한 목사님 어머니처럼 자살하면 내 아들이 해결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을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 애들은 하나같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애를 쓰고, 나는 그 애들에게 어떤 전환치료, 이 전환치료는요, 의학적으로나 어떤 심리학적으로 그 잘못 만들어가는 그런 화학적 요법을 쓴다든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적, 기독교적 상담법인데, 이것을 전환치료라는 것으로 묶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을 만약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으면 탈동성애를 원하는 자들을 상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어떤 조항을 넣어주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벌받잖아요. 성소수자라고 그랬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은 이들보다 더 소수자 아니겠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에 나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에 대한 의과학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성을 말하는 젠더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뜻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그 대상을 규정하는 법률이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과 생식기의 형태로 결정됩니다. XX이면 여성, XY면 남성, 이 두 가지뿐입니다. 젠더라는 자의적 선택을 공적으로 인정할 경우 생길 엄청난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드물게 모환 생식기 형태 혹은 성염색체와 반대되는 생식기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간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이것을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의학 용어에서 이것은 성발달 이상 질환으로 염색체 수나 그 구성의 이상인 선천성 질환입니다. 자신이 젠더 퀴어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질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용어만 사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성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호르몬요법과 성형수술로 반대의 성징의 겉모습을 만들 수는 있어도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성인의 몸을 구성하는 이 100조개에 이르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성염색체의 구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되기 때문에라는 말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사이언스에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에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샘플 수를 47만 명이라는 많은 수를 했고, 좀 불확실한 이 부위에 어떤 동성애 관련 유전자가 있다는 그런 연구 방법을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 가지고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논문은 동성애 단체, 이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성애 단체의 사전 검열을 다 통과하여
그들의 반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로 이전에 동성애가 유전의 근거로 이용되었던 모든 논문들의 주장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의 행위는 유전이 아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복잡한 성적 행동을 유전자 몇 개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포괄적 평등법을 반대하는가? 성별 정체성이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자의적 기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그 다음에 평등법은 오히려 소수자를 편파적으로 편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행동이 동성애자의 건강과 행복에 끼칠 불행한 결과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 있는 팩트 체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성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물이나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린 중독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강박적 중독적 성향을 가진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미국에서 1969년 성혁명 운동이 촉발된 이후 동성애자들이 미국 정신과학회 이사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결국 1973년 이사회에서 질환 분류에 빠졌을 뿐입니다. 아직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여전히 있고 실제로 우리 이현아 목사님이 그 예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중독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에는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치료가 어렵습니다. 팩트 체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그림들을 조금 보시면 동성애 성전환자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에 대한 것을 이 66페이지 이게 페이지가 바뀌었네요. 66페이지 아래쪽에 각주 49번을 보면 미국 CDC에서 여기서는 LGBT에 대한 각 성소수자 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놨습니다. 남성 동성애자가 일반인과 비교해서 HIV, 성병, 간염, 자살 폭력, 약물 남용, 흡연, 정신질환 등 많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번역 기능을 해보시면 한글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남성 동성 행위의 위험 요소를 아주 자세히 경고하면서 예방, 진단, 치료의 중요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듣는 콘돔으로 예방할 수 있다. 완전 예방 불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HIV 한번 감염되면 영원히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걸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IV와 남성 동성애자의 연관성 관련되는 것은 67페이지 그림입니다. 보면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동성애로 HIV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그림 4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남성애. 그래서 그림 5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이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매년 연보에서 그 해의 자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으면 이런 위험성을 성소수 집단에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비를 해서 안전하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맺겠습니다.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관리청과 언론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동성애 성행위의 결과가 건강상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성소수자들이 더 잘 알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포함한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는 법이 아니라 도덕과 상식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평등을 실현하고 법제화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또 역사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향후에 나타날 평등법의 적용 사례를 통해서 그 문제점과 위험성을 미리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를 좀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은하 목사님의 탈동성애에 대한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제자의 발제처럼 그동안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주도하고 법률안의 시안을 만든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본토론자는 법률 전문가이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이 평등법의 본질적인 세 가지 문제점을 좀 팩트체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개념의 도입에 따른 현실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관계상 97쪽에 있는 제 토론문의 목차를 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등법은 성별 개념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문헌 그대로 특정할 수 없는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법치국가 원리인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생물학적 증거 기반에 따른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1항 양성의 평등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주민등록법 이런 기존 법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권위는 최근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주로 간성을 지칭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의적인 법안 해석입니다. 앞서 류현무 교수님이 발표한 바와 같이 간성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성 발달 이상 질환을 의미하고 질환 등에 대해서는 이미 평등법에서도 병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성을 별도의 성별로 인정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신원체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 분류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열쇠 자리를 국가 신원체계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미국 뉴욕시처럼 이제는 31개 이상의 성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별 정체성 개념의 도입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평등법 제3조 정의 규정을 보면 법률 전문가인 저조차도 무슨 개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개념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의 정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뺀 데서 기인합니다. 그 결과 평등법은 중요한 법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불완전한 입법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평등법의 성별 정체성 개념에 대해서 차별금지법과 다른 법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2조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의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나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깊은 느낌, 내재적인 감각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면서 그 근거로 미국 정신과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법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률을 제정하면서 미국 정신과협회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 그 개념을 차용해야 할 만큼 어려운 법률 용어를 규정하는데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 원리인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입법적 미비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성별 정체성 규정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별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성별의 자유로운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국가이고 그래서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해서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 복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생물학적 증거 기반에 따라 남성인 사람이 군대에 입대할 연령에 이르러서 주관적 성별 인식이 여성 또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국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 대상자로 병역 의무를 명할 수 없게 됩니다. 혹자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문제는 곧 공정성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평등법이 제정되고 나면 9조부터 12조까지 된 규정 등에 의해서 법률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그에 따라서 헌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실상 평등법이 모든 법률보다 최상위의 지위를 갖게 돼서 대한민국의 법령체계 질서에 반하는 문제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의 권한 집중의 우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조계, 종교계, 경제계에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학력, 외국인 근로자 등 채용, 고용 관계 등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서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사적 자치가 침해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인 평등법은 우리나라 국가 신원 체계인 주민등록제도, 병역제도 등과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또 각 해당 영역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규율 방식으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평등법안은 차별금지법이 결코 아니고 특정한 소수계층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차별, 특별히 기독교계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로 평등법안의 성전환 및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첫째로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른 성을 주장하는 것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둘째로 성적 지향 여부에 근거해서 곧 이성을 향해서 성적 욕구를 가지든 아니면 동성을 향해서 성적 욕구를 가지든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안이 말하는 차별에는 괴롭힘이 포함되어 있는데 괴롭힘은 혐오적 표현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법안은 동성 간의 성교가 도덕적으로 죄라고 말하거나 의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다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을 혐오라는 굴레를 씌워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결정하시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자카르, 남자, 니케바, 여자입니다. 이 두 용어는 생물학적인 몸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자카르는 수컷, 니케바는 암컷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별을 결정할 때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말고 생물학적 신체 구조만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둘뿐이며 어떤 제3의 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동성애의 도덕성 문제인데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사회적 불의를 방치하거나 무시한 죄에 비교하면 동성애는 사소한 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에 관한 가르침을 왜곡하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회적 불의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도 심각한 죄지만 성경은 동성애도 적어도 사회적 불의만큼
실제로는 사회적 불이보다 한층 더 심각한 죄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상력적 근거는 제가 토론문에 상세하게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등법안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레위기 18장 22절은 동성 간의 성교를 토에바라는 히브리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토에바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평등법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안으로서 사실상 성경을 금서로 만들고 있는 것이며 진시황제 시절에 자행했던 분석행위의 가능성이 그 안에 내포된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둘째로 종교기관 및 단체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평등법안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가 교사나 교수를 채용할 때 또 교회가 담임 목사를 채용하거나 직분자를 임명할 때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지원할 경우에 채용을 거부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침해의 사례들이 평등법안이 제정된 서구의 국가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영국에서 평등법이 제정된 것이 마치 영국의 그 인권 의식이 진보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평등이 진보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 아주 수많은 학교 교육에서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전환을 조장하는 그런 교육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또 성교육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지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적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평등법안은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목표, 내용, 생활지도에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독교 사학과 신학교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동성애가 죄임을 말할 수 없게 하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따르는 보건의료적 후유증도 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안이 제정되는 경우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판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음란 행위를 조장하는 병든 성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평등법안이 제정된 나라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히려 퀴어 축제를 말하자면 열고 학생들에게 강제로 퀴어 축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국 같은 나라, 이런 평등법이 제정된 나라들이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전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살아있는 남반부의 지역에서는 이 평등법안이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미국 성공회가 그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니까 남반부의 교회가 살아있는 이 성공회는 이 북반부의 이 성공회 교단과 당장의 교류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평등법안은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탈을 벗겨내고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보건의료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피해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을 빠뜨려 놓고는 거기도 천국과 같은 곳이니까 나오지 않아도 돼.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지옥과 같은 구렁텅이로부터 동성애자들을 구해내려는 사람들도 밀쳐내버리는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이리와 같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평등법안은 어정쩡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수정 발의해야 되는 법안이 아니고 아예 폐기해야 되는 나쁜 법안이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